여러분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 손마디 하나하나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사연들이 굽이굽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반찬을 팔며 딸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64살 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남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영자 씨의 하루는 성남 모란시장 한 구석에서 시작됩니다. 고들빼기를 다듬는 영자 씨의 손은 이미 제 색깔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흙먼지와 나물물이 들어 손톱 밑은 늘 거무죽죽하고 찬물에 부른 손마디는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죠. 하지만 영자 씨는 아픈 줄도 모릅니다. 오늘따라 그 못생긴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외동딸 지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영자 지수가 이 고들빼기를 참 좋아했는데 이번엔 좀 넉넉히 담가 보내야지. 영자 씨에게 돈이란 쓰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도박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그리고 하나뿐인 딸 지수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느라 영자 씨는 본인 옷 한 벌 제 손으로 사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독한 고들빼기 할매라고 불러도 그저 웃었습니다. 그 지독함 끝에 영자 씨의 낡은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는 30년 세월이 응축된 1억 원짜리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 씨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딸 지수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하게 서 있는 높은 건물. 영자 씨는 현관 앞에서 멈칫합니다. 시장 냄새가 딸의 코를 찌를까봐 입고 온 겉옷을 몇 번이고 털어냅니다. 지수 엄마 온다고 연락 좀 하고 오지. 나 지금 예비 시댁이랑 통화 중이었는데. 지수는 대기업 대리로 일하는 똑부러지는 딸입니다. 엄마의 희생을 알지만 그 희생이 풍기는 가난의 냄새를 끔찍이도 싫어했죠. 영자 씨는 소파 끝에 조심스레 걸터 앉아 앞치마 안쪽에서 꼬깃꼬깃한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영자 지수야,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내 결혼할 때 보태 써라. 엄마가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거야. 딱 1억이다. 영자 씨는 딸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고생했다며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줄 알았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서늘한 정적이었습니다. 지수 엄마 이거 가져가. 나 이런 돈 받기 싫어. 영자 아니 지수야. 이게 어떤 돈인데? 내 결혼식 때 기 안 죽게 하려고. 지수 기 안 죽게? 엄마 이 돈에서 시장 비린내나. 엄마 손톱 좀 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모은 돈 받았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나 이런 희생적인 엄마 이제 지긋지긋해. 창피해서 결혼식에 시장 사람들 부르지도 않을 거라고 했잖아. 지수는 통장을 영자 씨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 통장은 영자 씨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굽은 허리와 뒤틀린 손가락, 그리고 시장 귀퉁이에서 먹었던 식어 빠진 도시락들이 담긴 결정체였죠. 하지만 딸에게 그것은 그저 창피한 가난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영자 지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지수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키워달래? 차라리 엄마. 인생 좀 즐기면서 살지 왜 나를 죄인 만들어? 나 이제 엄마 인생 책임 못 져. 그러니까 이 돈 가져가서 엄마 노후나 준비해. 영자 씨는 쫓겨나듯 딸의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제야 보입니다. 다 늘어난 티셔츠 엉망으로 묶은 머리, 그리고 손톱 밑에 박힌 검은 나물물. 딸의 말대로 참 구질구질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휘청거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텅 빈 방 안에서 통장을 쥐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평생을 바친 내 사랑이 왜 가시가 되어 돌아왔을까? 그때 시장 친구 수기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수기 영자야, 너 그 돈 통장에만 썩힐 거야? 이번에 평택 쪽에 상가가 나왔는데 매달 월세가 300씩 들어온대. 너도 이제 번듯한 건물주 소리 들어야 지수한테 대접받지 않겠어? 평생 투자라는 말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영자씨. 하지만 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나도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 지수가 무시 못할 그런 엄마가. 영자씨의 마음속에 위험한 불꽃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영자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수기를 만나러 집을 나섭니다. 평생을 지켜온 1억 원이 영자씨의 손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빗나간 보상심리와 당당해지고 싶었던 엄마의 선택. 영자씨의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과연 영자 씨는 딸의 인정을 받는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눈이 멀기 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에 눈이 멀 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재를 부정당했을 때입니다. 딸 지수의 입에서 나온 창피하다는 그 세 글자는 영자 씨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성실이라는 이름의 훈장이 순식간에 무능의 증거가 된 순간이었죠. 영자 씨는 친구 수기를 따라 세련된 분양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 시장 바닥의 퀴퀴한 냄새 대신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영자 씨는 괜히 자신의 낡은 가방을 등 뒤로 숨깁니다. 수기 영자야 봤지? 여기 들어오는 상가가 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래. 지금 잡아두면 자다가도 돈이 들어온다니까. 너도 이제 시장 고생 그만하고 품위 있게 월세 받으면서 지수 결혼 뒷바라지 해야지. 품이라는 말에 영자 씨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지수의 결혼식 날 시장 할매가 아닌 상가 건물주로 당당하게 혼주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딸에게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엄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심이 영자 씨의 이성을 가렸습니다. 영자 씨는 결국 30년 세월이 담긴 1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잔금을 치렀죠. 도장을 찍는 손은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수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행운은 영자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완공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분양 사무실은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어버렸습니다. 수기마저 연락이 두절되었죠. 영자 씨는 매일같이 공사장을 찾아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덩그러니 세워진 철골 구조물은 영자 씨의 무너진 가슴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수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시댁에 보낼 예단 문제로 영자 씨의 통장을 확인하려다 모든 돈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된 지수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지수 엄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사기를 당해?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잖아. 영자 지수야. 나는 그냥 너 결혼할 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너한테 당당한 엄마 되고 싶어서 그랬지. 지수 당당?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창피하다는 거야. 지금 시댁에서 우리 집 수준 다 알게 생겼어. 파혼이라도 당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제발 부탁인데 내 인생에서 좀 빠져줘. 엄마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발목을 잡아. 내 발목을 잡는다는 말. 그건 영자 씨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생 딸의 앞길에 꽃길만 깔아주려 자기 발바닥이 갈라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노력이 딸에겐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이었다니요. 영자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망쳤구나. 지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영자 씨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사기당한 돈보다 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무능함이 더 아프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밤 시장 반찬가게 조명을 켜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엔 가압류라는 붉은 딱지가 붙기 시작했죠. 며칠 뒤 영자 씨는 텅 빈 가게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바닥을 적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손에 쥐었던 걸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영자 씨의 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쓰러집니다. 시장통의 어둠 속에서 영자 씨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생각합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영자 씨가 마지막으로 누른 지수의 번호는 수신 거절음만 공허하게 내뱉을 뿐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선택한 길이 결국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온 비극. 쓰러진 영자 씨는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를 외면한 지수는 이 가혹한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병실 침대 하나를 사이에 둔 엄마와 자식의 마음 거리입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데 그 사이엔 30년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죠. 전 재산을 잃고 쓰러진 영자 씨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병실의 천장과 더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쓰러진 지 사흘 만에 겨우 눈을 떴을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뇌경색 증세로 왼쪽 팔다리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영자 씨가 간호사에게 부탁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죠. 지수는 정말로 엄마와의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병실. 영자 씨는 천장을 보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사실 영자 씨에게도 지수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어머니 역시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영자 씨를 키우셨죠. 그때 영자 씨는 엄마의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싫어 신발장 앞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영자 엄마. 나도 엄마한테 그랬는데 내 딸이 지금 나한테 똑같이 하네. 이게 내 죄인가 봐요 엄마. 업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난이 싫어 도망치고 싶었던 젊은 날의 영자와 그런 엄마의 가난을 수치스러워하는 지금의 지수. 세대를 타고 흐르는 이 지독한 가난의 기억이 결국 두 사람을 남보다 못한 사이로 갈라놓았습니다. 며칠 뒤 소식을 전해 들은 지수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걱정보다 원망이 앞서 보였습니다. 파혼을 당하고 회사까지 휴직계를 낸 지수에게 엄마의 병수발은 또 다른 족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지수 엄마 이제 속이 시원해? 내 인생 어디까지 망가뜨려야 만족할 건데? 결혼도 깨졌고 나 이제 회사도 못 나가. 영자 지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죽을 죄를 졌다. 지수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그 말이 제일 지겨워. 엄마 미안함이 내 인생 보상해줘. 나 이제 엄마 안 봐.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까 태어나면 시장 가게 정리하고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아. 나 엄마 보고 있으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지수는 엄마의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영자 씨는 움직이지 않는 왼손을 보며 절망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시작한 투자가 결국 딸의 결혼을 깨뜨리고 앞길을 막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자 씨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키려 애씁니다. 옆에 놓인 허름한 보따리를 품에 안습니다. 그 안에는 영자 씨가 시장 장사 시작할 때부터 써온 낡은 가계부 10여 권이 들어 있습니다. 겉장은 해지고 속지는 누렇게 변했지만 영자 씨에겐 목숨보다 귀한 기록들입니다. 영자 씨는 마비된 손으로 가계부 마지막 장에 비뚤비뚤한 글씨를 적어 내려갑니다. 지수야, 이 못난 엄마 용서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만은 알아다오. 글씨는 눈물에 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영자 씨는 이제 자신이 딸의 인생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 믿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회진을 위해 병실을 찾았을 때 영자 씨의 침대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영자 씨의 낡은 가계부 한 권과 지수가 사준 지 오래된 낡은 외투 한 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노인이 마비된 몸을 이끌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뒤늦게 달려온 지수는 빈 침대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낡은 가계부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지수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기록해 온 가난의 장부. 그 속에는 지수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마의 진짜 인생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과연 사라진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계부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엮는다면 우리는 과연 몇 페이지나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배경화면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지우고 나면 그곳엔 한 인간의 눈물겨운 사투가 남겨져 있죠. 사라진 엄마 영자 씨가 남긴 낡은 가계부. 지수는 이제야 그 무거운 첫 장을 넘깁니다. 지수는 텅 빈 병실 침대에 앉아 엄마의 가계부를 읽기 시작합니다. 1994년 지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의 기록입니다. 오늘 고들빼기 20단 팔았음. 지수 가방 사줄 돈 5,000원 저금. 삐뚤삐뚤한 글씨 옆에는 지수가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 스티커가 조그맣게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길이 멈춘 곳은 지수 중학교 소풍이라고 적힌 날이었습니다. 새 신발 사달라는데 돈이 모자라 내 신발을 반품했다. 우리 지수 친구들 사이에서 기 죽으면 안 되는데.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지수는 기억합니다. 그날 엄마는 다 떨어진 고무신을 신고도 지수의 새 운동화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이 엄마의 취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수 엄마. 이게 뭐야? 고작 이런 걸 적어두면 어떡해. 장부를 넘길수록 지수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그리고 지수가 입사했을 때 사준 첫 정장 가격까지. 모든 금액 옆에는 엄마의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수 나처럼 시장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우리 지수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지수에게 주려던 1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자 씨가 지난 30년간 스스로를 깎아내며 만든 존엄의 결정체였습니다. 지수는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엄마가 갈 만한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모란시장. 이미 가압류 딱지가 붙어 어두컴컴한 반찬가게 앞에 영자 씨가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비된 왼팔을 오른손으로 꼭 움켜쥔 채 엄마는 텅 빈 가판대를 닫고 또 닫고 있었습니다. 지수 엄마, 여기서 뭐해? 이비를 맞고 왜 여기 있어? 영자 지수야. 가게 닦아야 해. 그래야 우리 지수 시집갈 때 예쁜 옷 한 벌이라도. 영자 씨는 제 몸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딸의 앞날에 묻은 가난의 얼룩을 닦아내려 고집을 부립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엄마의 젖은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흙탕물이 튀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엄마의 발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발가락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지수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냄새가 왜 창피하다고 했을까? 이게 엄마 목숨값인 줄도 모르고. 나 결혼 안 해도 돼. 돈 없어도 돼.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고 가지마 엄마. 영자 지수야. 엄마가 돈 못 해줘서 내 인생 망쳐서 미안하다. 지수 아니야 엄마. 엄마가 내 인생을 만든 거야. 나 이제 엄마 안 부끄러워. 엄마 손톱 밑에 때 이거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훈장이야. 내가 이거 다 닦아줄게. 우리 이제 집으로 가자. 빗줄기 속에서 모녀는 서로를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매몰찬 바람도 두 사람의 온기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평생 돈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보지 못했던 서로의 진심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비로소 맞닿았습니다. 지수는 엄마를 업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옵니다. 엄마의 몸은 생각보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평생 딸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아 지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압니다. 이 가난의 굴레를 끊는 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므요. 병원으로 돌아온 두 사람. 지수는 엄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굳은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그런데 영자 씨의 표정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딸의 용서 덕분일까요? 영자 씨의 굳어있던 입가가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사라진 1억 원과 산더미 같은 빚 그리고 깨진 결혼식까지. 현실의 파도는 여전히 녹기만 합니다. 영자 씨는 이제 결심합니다. 딸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독립을 말이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모녀. 하지만 텅 빈 통장과 마비된 몸으로 마주한 현실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영자 씨는 딸 지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어떤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평생을 바쳐 모은 통장일까요? 아니면 번듯한 집 한 채일까요? 64살 영자 씨는 인생의 가장 가혹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행복하게 홀로 서는 엄마의 뒷모습이라는 것을요. 반찬 가게는 결국 정리되었습니다. 사기당한 돈 1억 원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것은 가게 권리금을 털어갔고 남은 소액의 잔금뿐이었죠. 영자 씨는 그 돈을 들고 연고 없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지수는 울며 말렸습니다. 본인의 오피스텔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말이죠. 하지만 영자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자 지수야, 엄마 이제 네 엄마로만 사는 거 그만할래. 나 평생 누구 부인 누구 엄마로 살았잖아. 이제 그냥 김영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지수는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엄마의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세련된 반찬을 사오는 대신 엄마와 함께 텃밭에 상추를 심고 흙을 만졌습니다. 영자 씨의 마비되었던 손은 꾸준한 재활 덕분에 이제 숟가락을 쥐고 화초에 물을 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으로 달려가는 대신 늦지막이 일어나 동네 노인정에서 열리는 한글 교실에 나갑니다. 평생 가계부에 숫자만 적어 넣던 그 손으로 이제는 예쁜 시 구절을 베꼈습니다. 지수는 엄마가 처음으로 삐뚤삐뚤하게 써 보내준 문자 메시지를 보고 회사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하늘이 참 예쁘다. 사랑한다. 지수 역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파혼의 상처는 컸지만 덕분에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지수는 더 이상 비싼 명품 가방이나 높은 연봉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엄마가 해준 투박한 된장찌개를 먹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엄마의 강인함을 배워나갑니다. 지수 엄마, 나 이번에 승진 포기하고 지방 발령 신청했어. 엄마 옆으로 내려오려고. 나도 이제 좀 천천히 살고 싶어. 영자, 그래, 천천히 가도 괜찮아. 엄마 봐라. 다 잃고 나니까 오히려 내 손에 든 게 뭔지 보이더라. 지수야, 인생 장부에는 잔금이 남으면 안 돼. 사랑도 미련도 돈도 다 쓰고 가야 하는 거야. 영자 씨는 지수에게 물려주지 못한 1억 원 대신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물려주었습니다. 가난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부모의 희생은 자식의 족쇄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압니다. 이제 영자 씨의 가계부에는 숫자가 적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그날 느낀 행복의 단어들이 채워집니다. 오늘은 지수가 웃었다. 오늘은 장미가 피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장부에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던 그의 겨울은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의 이자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장부에는 지금 무엇이 적히고 있나요? 혹시 자식에게 줄 무거운 짐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자 씨가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는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자식도 당신을 마음 편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